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친 말로도 설득할 수 없다. 내가 아는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하기보다는 더 많이 듣는 이들이다. 안녕하세요. 소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입니다. 지은이 류리나, 출판사 리드리드. 너무 소심하거나 너무 긴장한 탓에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닌 적이 있는가?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 자신의 관점을 너무 쉽게 바꾸는가? 말하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능력인 설득력을 마스터하면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상대를 당신 편으로 만들어라. 설득은 예술이 아니라 과학적인 행동이다. 당신의 좋은 아이디어가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확실한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방법과 주장을 따르도록 강요당한다고 가정해보자. 정말 화나고 슬픈 일일 것이다. 이런 공경의 상황은 당신의 말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유발된 것이다. 스티브 마틴은 60여 년의 연구조사와 데이터를 근거로 설득력이 있는 사람은 조직 행동학적 측면에서 자신의 관점을 어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마틴의 아버지는 보스턴 근교에서 의사 생활을 했다. 그가 어렸을 때 보스턴의 신문에는 돌팔이 의사의 거짓 광고들이 넘쳐났고 특히 낙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자주 치료하지 않으면 성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위협적인 말을 사용해 무고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의 치료 방법이 매우 저열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불행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법은 온전하지 못해서 그들 중 극히 일부만 처벌을 받았고 그마저도 벌금을 내는 정도였으며 인맥을 이용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들은 결국 보스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선교사나 상인, 청년 커뮤니티, 여성 커뮤니티에서 일제히 공개적으로 이런 비양심적인 의사를 질책하기 시작했으며 뻔뻔한 광고를 신문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과 이해 집단의 저항으로 이런 노력들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그래서 마틴의 아버지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보스턴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사 발행인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다. 저는 줄곧 귀사의 신문을 읽어온 충성 독자입니다. 당신의 신문은 그동안 자극적인 뉴스를 싣지 않고 사설도 아주 훌륭하기 때문이죠. 당신의 신문이
이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신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 전체를 놓고 봐도 이 신문과 우열을 다툴 만한 신문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밤 제 딸이 저에게 큰 소리로 이 신문에 있는 낙태에 대한 광고를 읽어주더니 이 광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말 난처했습니다. 제가 의사임에도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당신의 신문은 보스턴의 수많은 유명인사들의 필수품입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 집에서 생겼다면 다른 집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것이 뻔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딸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이런 광고를 보게 하실 겁니까? 만약 아이가 이 광고를 보고 당신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귀사의 신문처럼 우수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려서 부모들이 딸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아마 다른 수많은 독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틀 후 이 신문의 발행인은 마틴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왔다. 친애하는 선생님, 당신의 편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옳은 말에 저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본사신문의 모든 불합리한 광고가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편집에 신중을 가해서 더 이상 독자들에게 어떤 불쾌함도 주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본사신문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틴은 이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신문의 나쁜 광고를 정리하는 것은 사회에 막대한 유익을 주지만 많은 신문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효과적인 조직 행동을 통해 자신의 합리적인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 당신의 아이디어도 효과적인 조직 행동으로 전환해보자. 첫 번째,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라. 당신의 관점으로 설득할 때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 공동의 지식을 형성하면 유리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인정되는 공동의 지식관념을 찾아낸 다음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 고민하고 고려해야 한다. 이때 다른 사람을 본보기로 내세우는 방식은 접근이 쉽다. 미국의 세무국이 납세 신고서에 미국인의 10명 중 9명이 성실 납세자입니다 라는 표를 추가했더니 세금 납부 비율이 상승했다고 한다. 두 번째, 주고받는 전략을 세워라.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을 때 긍정적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청구서를 가져다 줄 때 입냄새를 없애주는 사탕을 함께 건네준다면 그 고객은 팁을 주거나 팁의 액수를 높일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잠재적 손실에 대해 말해줘라.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초래되는 잠재적 손실에 대해 알려준다면 그는 강박감을 느끼게 된다. 어떤 연구에서 직원들이 상사에게 어떤 기술적인 항목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50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5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보다 2배로 잘 받아들여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기회비용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은 간단하게 수익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네 번째, 공통점으로 동지가 되라. 설득하는 과정에서 당신과 상대방의 공통점을 찾으면 성공 확률이 배가 된다. 물론 서로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같은 편이라는 전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조직 행동학에 기반을 두어 도출된 설득의 기술은 일반적인 설득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좋은 아이디어의 실현을 가속화한다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얻어 당신이 유도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의 실현을 가속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모든 행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설득과 강요를 혼동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교류에서 지지받고 협조하기를 기대한다. 협조를 얻으려면 당신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당신이 세운 논리로 당신의 건의나 의견에 수긍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강압으로 변질된 설득을 더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선배나 상사가 퇴근 시간에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다. 만약 당신이 거부한다면 상대방은 권력으로 당신을 압박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여 라고 한다면 설득이 아니라 강압으로 변질된 것이어서 반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다니엘 릭턴은 하버드 대학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여 현재 성공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말의 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하여 자신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그 관점이 옳은 것이라도 상대방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변호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법정에서 우호적인 언어로 자신의 관점을 강력하게 표현하는데 신경을 썼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배신옹단 여러분,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가지 사실은 절대 쉽게 넘길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성격에 대해 치밀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이 일의 중요성을 쉽게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공포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조용하고 우호적인 방식의 변론을 통해 다니엘은 텍사스주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변호사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누구도 자신의 결정을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부드러운 태도와 우호적인 권유를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드럽게 건의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설득의 유형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고 각 상황에 맞게 응용해야 한다. 하버드 대학 협상 전문가 리어 찰스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설득의 유형을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설득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주장형 설득, 교섭, 변론, 토론에 적합하다. 제안형 설득, 설명회에 적합하다. 유도형 설득, 업무 조정이나 관념 주입 등에 적합하다. 서로 다른 유형의 설득 방식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해 리어 찰스는 협상 경험을 근거로 아주 명확한 테스트 양식을 만들었다.
이 테스트를 하고 나면 당신은 당신이 어느 유형의 설득을 사용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의 설득이 더 좋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도형 설득을 사용한다면 회의 시간에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쉽게 설득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유형의 설득에는 장단점이 있다. 자신이 속한 유형을 이해하고 그 유형의 단점이 자신의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화할 필요는 있다. 마음을 울리는 감정을 더하라. 가장 적절한 설득은 당신의 이론이 얼마나 완벽한지가 아닌 당신의 감정이 얼마나 마음을 울리는지가 결정한다. 설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논리와 이성을 강조하곤 한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논리에 부합하는 일에 대해 논쟁할 때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설명은 완전 무결함으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 영국의 마지막 귀족이었던 로드청은 미국을 여행하다가 어떤 신문에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사진은 그가 어린 시절 찍은 황당한 사진이었다. 그는 신문사의 편집자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다. 그 사진은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 아들이 다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헤아려 다시는 그 사진을 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미국과 영국 모두에서 존중받는 사람이고 고귀하며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편지에 어머니를 언급한 것이다. 미국의 석유 왕이었던 존 록펠러는 기자가 자신의 아이 사진을 신문에 싣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제 아이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것이 싫습니다. 라고 강경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아버지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공인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이죠. 하버드 대학 심리 전문가 에이몬드 크리스토크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반드시 좋은 감정 요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얼마나 많은 근거가 뒷받침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당신은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결정의 90% 이상은 감정적이다. 감정적 결정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행동을 취한다. 논리로만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당신이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위험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리려 할 때 감정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무모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설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첫 번째, 감정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라.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최대한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이 당신을 신뢰하면 당신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작 30여 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신뢰를 쌓았더라도 이는 당신에게 분명 엄청난 도움이 된다. 감정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인 방법은 같이 커피 한잔 할래요? 라고 권하는 것이다. 함께 카페에 들어가 그와 일상생활 속에 재밌고 도전적인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다. 설득에 앞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이해를 통해 신뢰를 쌓으면 그는 당신이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두 번째, 상대에게 맞춤형 근거를 제시하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대방이 볼 수 있어야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상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설득에 개입시키면 상대의 감정에 파동을 일으키게 된다. 상대방이 돈에 예민한 사람이라면 금전적인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봐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3년 일찍 집을 살 수 있어요. 와 같은 흥분되고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당신의 적금이 반토막 날 거예요. 와 같은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성공률은 더욱 높아진다. 특히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하는 상황에서 열정적으로 행동하게 유도하려면 그를 이해시켜야 한다. 왜 이렇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다. 불안을 달래주면 대부분의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확신을 준 당신을 믿게 된다. 세 번째, 일의 순조로움을 위해 상대방을 추켜 세워라. 사람들은 자신이 낸 의견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네 번째, 강요는 반항을 불러온다. 크리스토크는 인간의 행동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 하고 싶어 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현상을 반항이라고 불렀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려 들면 발화되는 특징이 있다. 크리스토크는 이 감정의 위력은 강력해서 단지 반항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이 제시한 의견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강경하게 설득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는 반항 심리가 생겨난다고 된다는 말이다. 강압적 지시로 일을 시키면 당신이 그저 내가 협조해 주기만을 바라고 나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지? 라고 말하며 상대는 당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이런 반응에는 논리적 순환이 있다. 설득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결정은 그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 후 논리에 근거하여 당신 의견이 장단점을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감정적 전략과 열정은 전념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는 당신이 열정적으로 말할수록 더 쉬워진다. 증거를 보여주고 마음을 사로잡아라. 우리는 생각보다 더 권위를 맹신한다. 당신이 어떤 정책회의에 참여해 공공사업을 위한 찬조비를 거둬야 한다면 어떤 근거가 가장 설득력 있을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의 관점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사람들은 증거와 증거의 출처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 공공관계학자 카스너 베크로스리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두 개 그룹에게 처방 없이 항히스타민제를 팔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들려주었다. 그중 한 그룹에게는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의 증거가 뉴잉글랜드 생리학과 의학 월간지에서 나왔다고 말해주었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그 근거가
미국의 유명한 최신 유행 화보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첫 번째 그룹에서 판매에 동의한 사람의 수가 두 번째 그룹보다 훨씬 많았다. 뉴잉글랜드 생리학과 의학 월간지가 지어낸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권위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거라는 단어가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회사와 회사 간의 국제적 협력에서부터 개인 간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언어의 힘을 더 싣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말의 객관적인 사실이다.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해야 한다면 이를 도와줄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말을 할 때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듣는 사람도 드러나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발휘되기 어렵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의 나쁜 습관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 사람들이 모호한 언어를 사용할 때 당신이 수치적 증거를 꺼내든다면 당신의 말에 믿음이 생긴다. 그렇다면 증거를 통해 설득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수치적 증거는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소통, 강연, 협상, 변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당하게 수치적 증거를 인용하여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놀라게 할 수 있다. 또한 분노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며 슬프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자연스럽게 설득할 수도 있다. 그거 알아요? 작년에 홍콩에서는 총 21,795쌍의 부부가 이혼을 했대요. 올해는 7월 한 달에만 2,174쌍의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하루 평균 70쌍이 이혼한다는 뜻이죠. 혼인관계 조정회의 직원이 좌담회에서 수치적 증거를 언급했다. 미국 반전쟁 사회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관점을 이렇게 전달했다. 1963년에서부터 1973년까지의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총 46,752명의 미군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일한 10년 동안 미국 국내에서 총기 살인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총 84,633명입니다. 수치적으로 비교해 보면 미국 내의 치안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되고 요약된 수치적 증거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또한 설득력도 매우 강하다. 수치가 증거가 되어 나타났을 때 발생하는 효과는 단일 사례와 비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수치적 증거 자체는 몸이 건조해서 이를 사용할 때는 현명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동작과 언어를 결합하여 생동함을 더해야 한다. 여행 가이드가 어떤 고대 유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할 때 유적의 가로, 세로, 높이 등만 나열한다면 당신이 당연히 그 말의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고대 유적에 2,000여 명이 모여 살았고 오락시설 공간도 있었다고 설명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 두 번째, 전문가의 말을 빌려오자. 많은 사람이 어떤 관점을 인용할 때 모호하게 말한다. 자연 법칙에 따르면 이런 불확실한 말하기는 과학적 증거를 인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반박당하기 쉽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감정을 앞세우거나 신분 상위 권위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는 명언이나 격언들이 유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의 논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검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위는 전문적인 잡지나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조직에게 있다. 대화에서 권위의 관점을 인용하여 말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어떤 권위자의 발언이든 과학적 증거이든 이를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내가 인용한 내용은 그 사람의 전문 분야에 속하는가? 당신이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 사랑에 대한 관점을 설명한다면 당신은 단지 그 사람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에 급급해서 그의 전문 분야도 아닌 내용을 인용한 꼴이 된다. 청중이 그 사람을 잘 알고 존중하는가? 대중 앞에서 강연할 때 전문가들이나 겨우 알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꺼내고 그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당신의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인용은 1차 자료로부터 나오는가? 권위를 가진 증거가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 전문 분야와 관련된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면 당신의 설득력은 더 강화된다. 증거를 나열할 때 상대방의 심리를 공략한다면 때로는 수치적 증거에 접촉하고 이를 수집해야 한다. 설득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기초적인 작업과 얼마나 적극적인 열정으로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설득의 성과로 나타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엑스트라가 되고 싶다면 굳이 애써서 어렵게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다거나 자신만의 맛을 내고 싶다면 교류를 할 때 경험에만 기대어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경험은 자기 합리화로 자신까지 깜빡 속이지만 수치적 증거만큼은 객관적이고 진실하기 때문이다.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크게 봤을 때 고집은 잘못된 열심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업무 방식을 바꾸고 싶거나 그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싶은데 하필 그가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기 생각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의 관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카스너 리엘은 몬테나 주의 한 대형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부사장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지켜온 업무 방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의견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변화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동시에 그의 적극성과 능동성, 예견하는 능력이 있음을 칭찬하면 상대방도 완전히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회사에 유익이 된다. 직원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바꾼 자신의 업무가 보다 더 중요하고 안전하고 생산 효율도 높아졌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장에서 생산 감독관인 베루는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 그는 원래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고 20여 년간의 업무 경력이 더해져 공장에서는 가장 우수하고 자기만의 업무 방식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직원이었다. 당시 회사에서 생산 라인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계 배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리엘이 그를 만났다. 벨루 씨, 제 생각엔 4호 생산 라인을 저쪽으로 옮기고 2개의 전동 궤도를 추가하면 생산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다음 날 벨루는 리엘의 사무실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모든 생산 라인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4개의 전동 궤도를 추가하면 조립 라인의 우회로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생산 효율도 높아질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벨로의 의견은 리엘이 그에게 지시하려던 내용과 일치했다. 많은 사람은 지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고집이 센 사람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는 것만큼 그 사람의 길을 죽이는 일은 없다. 고집이 센 사람 앞에서는 이치나 논리가 통하지 않고 감정이나 이성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고집을 부리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해해야만 한다. 릴리안 포터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계의 성격 연구 전문가이다. 그녀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찰과 세밀한 연구를 통해 고집의 대부분은 4가지 원인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유형. 그가 어떤 의견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새로운 생각에 대한 불신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변하는 곧 나쁜 일인 것이다. 두 번째 유형. 그는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당신이 그 타겟이 된 것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든 간에 다른 사람이 한 말은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유형. 그는 방금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상처를 입은 상태다. 물론 당신과 그 일은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그에게는 아직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부정과 불신의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 생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책 결정 능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농락당할 바에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유형. 그는 혐오적인 사람으로 무조건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을 취한다. 즉 당신은 자신과 무조건 관련 없는 사람이고 모든 생각이 자신과 맞지 않으며 하는 일은 다 못마땅하고 그의 자아인지는 당신이 말한 것과 명백히 불일치한다고 치부한다. 이런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다면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이 논리를 따져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반항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손을 쓸 수가 없다. 당신이 어떻게 말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해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속 생각을 바꾸게 하고 싶다면 다음 2가지 스텝을 밟아보자. 스텝 1.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라. 그가 다른 각도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에 동의하게 해서 그게 반대하는 태도를 중화시키는 것이다. 상대방의 관점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그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동료에게 새로운 의견을 들어보라고 설득하고 싶다면 고집스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지 않아? 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잠시 후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의견을 꺼낸다면 보통 때와 다르게 협조 의사를 내비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앞선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이것이 생각의 기반이 되었고 스스로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일치성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일치시키려고 한다. 공개적으로 어떤 관점에 대해 동의하고 나면 그에 순응하고 뒤따르는 행동도 조절되는 것이다. 스텝 2. 상대방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제안하라. 이 방법은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있는 이 마을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느끼고 잠재의식 속에서 이것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떠나야겠다라는 갈망이 내가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떠나고 싶기 때문이다로 발전하고 반드시 떠나야 한다라고 여겨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와 같은 제안은 다양한 부분에서 드러난다. 할인 쿠폰에 유효기간이 찍혀 있고 판촉 활동에 시간 제한 특가가 있는 이유다. 선택에 시간 제한이 없다면 우리의 동력이 축소되지만 어떤 일에 제한이 생기면 그에 대해 훨씬 강력한 흥미가 생긴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제안이 충분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 당신이 사장에게 다음 주 금요일에 전 직원이 공원에서 캠핑을 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한다고 가정해보자. 사장이 10중 8구 거절할 거라고 예상하고 당신은 스텝 1의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먼저 아주 포괄적인 의견을 꺼내는 것이다. 고집스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혹은 당신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주지도 않으면 정말 화가 나겠죠. 라고 말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사기가 일의 효율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전형적인 함정 질문이다.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이에 대해 자세히 대화하려고 하면 내재된 일치성의 요구를 유발하는 것이다. 바로 이어 스텝 2를 밟는다. 대다수의 직원이 모두 캠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지, 캠핑에 가 있는 동안 회사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지 걱정된다는 말만 하면 된다. 자, 이제 당신이 이룬 성과를 지켜보자. 눈앞에 고집센 사장이 당신의 의견을 듣고 나서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소수가 다수를 이끌 수 있다. 역사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무시당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때로 우리는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세에 몰리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 쪽이 인원수가 많거나 거짓된 정보로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기로에 선다. 다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수를 설득할 것인가. 헨리 패트릭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훌륭한 정치가이자 연설가였다. 18세기 중반에 북미에서 독립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드세지자 영국 정부는 이를 크게 두려워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불평등한 종주국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식민지에서도 모두가 패트릭처럼 자유주의자는 아니었다. 기득권 세력 사이에서는 독립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했다. 그들은 렉싱턴에서 독립의 첫 총성이 울리고 나서도 여전히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처럼 행동할 뿐이었다. 이때 소수파이자 전쟁을 주장하는 쪽의 대표였던 패트릭은 일련의 결의를 제시했다. 독립 문제에 있어 그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북미 식민지가 생명과 피해 대가로 자유를 쟁취하여 영국과의 종속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1774년 3월 23일 마침 버지니아주 회의가 열렸을 때 그가 연설문을 발표했는데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 바로 그곳에서 나왔다. 오늘날에도 패트릭의 자유에 대한 격정과 깊은 갈망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은 희망의 환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고통스럽다고 진실을 외면하고 요정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다가 끝내 맛으로 변모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사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이제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쇠사슬과 노예 화란, 대가를 치르고 사야 할 만큼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렇게도 달콤한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장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연설 이후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은 아주 빠르게 전파되었고 북미 식민지 사람들이 독립과 자유를 위해 무기를 들 용기를 북돋았을 뿐만 아니라 2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안일함을 포기하고 자유의 아름다움을 누릴도록 격려하고 있다. 소수의 생각이 인류의 미래를 만들고 변화시켰다. 그들은 전통에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고 다수의 사람들처럼 구시대적 사상에 굴복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다. 전통과 노골적으로 맞서고 이를 기회로 삼아 변화를 도모했다. 인류의 발전과 자해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것이다. 신세계 창조는 소수가 다수를 설득하는 대표적인 전형이다. 당신이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은 카페에 가자고 하고 당신은 노래방에 가고 싶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려면 다음 전략들을 활용해보자. 아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바꾸고 당신의 의견에 따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일치성을 유지하라. 당신이 어떤 입장을 고수할 때는 앞뒤 행동도 이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하버드 대학 블레드 박사는 단체 대화 속에서 굴복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신의 설득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명이 참여한 실험에서 2가지의 2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4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하는 경우 긍정의 대답을 한 2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자 결국 부정의 대답을 했던 4명 중 2명이 자신의 의견을 바꾸게 되었다. 이 실험이 여러 번 반복하고 나니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수파의 의견을 바꾸는데 성공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당신의 의견이 소수파에 속하더라도 당신의 의지는 흔들릴 필요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의견을 고수하면 예상 밖의 수확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와 같은 말들을 정리하자면 나는 우리 의견에 100%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확고한 말하기 방식은 그 의견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보여준다. 자신 있는 사람과 자신 없는 사람의 대화에서 우리는 보통 자신 있는 사람을 믿는다. 두 번째, 유연함을 유지하라. 블레드 박사는 새로운 정보나 추세의 변화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관점만을 고수하는 소수파는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들이 자신의 관점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상관없다고 했다. 상황에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당연히 입장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특수한 상황이 생겼다면 이 점에 대해 시간을 들여 생각해 봐야 한다. 새로운 상황이나 정보를 쉽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올바른 방법은 이런 생각도 아주 흥미롭네요. 저희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저희가 생각해 볼 시간을 조금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된다. 이에 대한 잘못된 상관없어요. 그것들과 우리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저희의 의견은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당신의 지지자를 늘려라. 사람들의 지지가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더욱 고수하게 된다. 지지의 효과는 모두 무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 즉, 당신의 동료가 당신을 반대하는 또 다른 동료를 알게 된다면 그 두 사람이 당신을 반대하는 경향은 더욱 선명해진다. 하지만 당신의 동료가 오직 본인만 당신을 반대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자신의 관점을 쉽게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더 쉽게 인정한다. 상대방이 자신 쪽에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 우위를 점하게 하지 마라. 가능하다면 각계 전투 전략을 사용하라. 우선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그들이 당신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서 당신의 지지자를 늘려나가고 그들의 지지자는 줄여나가야 한다. 네 번째, 사람들의 호감을 유지해라. 대화에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호감은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과 당신의 의견이 다를 때 당신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느낀다. 당신의 호감도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호감을 파괴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당신의 의견이 다수에게 정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믿는다. 다섯 번째, 새로운 정보를 유입하라. 양쪽 모두 자신의 의견이 맞는다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 일에 대해 다시 고려해 주길 원한다면 새로운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 새로운 정보가 유입된다는 것은 양쪽 모두 이 정보를 기초로 원래의 결정을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정보가 당신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상대방이 투자한 회사의 대주주가 바뀌었고 하필 그 대주주가 투자에 불리한 대표자라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쉽게 설득될 것이다. 새로운 정보를 소개하는 비교적 좋은 방법은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방금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을 생각해 오면 우리는 다른 각도로 문제를 바라봐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제3자의 지원을 유입하라. 상대방이 양보할 마음이 없다면 당신의 설득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때 당신은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 그 사람은 두 사람의 공통된 친구일 수도 있고 전문가이거나 지위나 식견이 우수한 사람일 수도 있다. 당신의 관점을 지지하는 제3자의 유입은 상대방에게 내 관점이 정말 확실한가? 라는 생각을 유도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3자의 지지를 끌어들일 때 현재의 의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회사 직원을 설득해 주식을 사도록 설득할 때 당신이 데려온 지지자가 당신 회사의 또 다른 매니저라면 최종 결과는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더욱 강경해지게 만들 뿐이다. 동료들이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길 원하거나 친구들은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영화를 당신과 함께 보러 가주길 바랄 때 이런 설득의 전략들이 당신의 영향력을 크게 증가시킨다.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소수파는 다수파를 리드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될 것이다. 상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라.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론 솔직함이 미련함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상대방이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최대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보세요. 당신이 방금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라고 말해준다.
그러면 상대방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은 예상 밖이다. 그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낸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질책할 필요는 없다. 그의 잘못은 누구나 저지르는 아주 흔한 일이고 모든 사람이 한두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즉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자신을 걱정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종의 분노가 생겨나 당신의 비평이나 바로잡음을 거절한다. 자아는 마음속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진정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자아 이미지가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내재된 자아에 상처를 받으면 언어로 상대방을 반격하게 된다. 자아는 유리판에 그려진 그림과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자아를 보호해 주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진짜라고 믿을수록 자신의 말이 충분히 신중한지 유의해야 한다. 진 윌리엄스는 하버드 대학의 법학 교수로 말을 신중히 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의 교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슬퍼하고 있는 교인들 앞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윌리엄스는 이 강연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원고를 고치고 또 고쳤다.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쓰듯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원고를 다듬었다. 원고가 완성되고 나서 그는 이를 그의 아내에게 읽어주었다. 조용하게 끝까지 들은 아내는 원고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마치 어떤 변호사가 선량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윌리엄스의 아내가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건 정말 엉망진창이야. 절대 이 원고를 읽어선 안 돼. 거기 있는 청중들은 모두 잠들게 할 거야. 세상에나 당신은 왜 평범한 사람처럼 이야기할 줄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당신의 학생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만약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다행히 진의 아내는 그렇게 미련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했다. 이 글을 하버드 대학 법학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멋진 글이 될 거야. 하버드 대학 법학의 관점은 하버드 대학 법학 전문 잡지로서 글의 관점이 객관적이고 빈틈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것과 강연 원고에서 필요한 친절함, 쉬운 접근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결국 윌리엄스는 기쁘게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장장 3일 동안 쓴 원고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떤 계율을 포기하고 돌아가신 목사님의 알고 있던 것을 근거로 객관적인 강연을 진행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강연은 그곳의 목사님이 마지막을 배웅하러 온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윌리엄스의 아내는 그의 원고를 칭찬하면서 이 원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암시해 주었다. 윌리엄스도 아내의 말뜻을 알았기 때문에 원고를 바꾸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면서 상대의 내재된 자아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전하는 말을 듣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 귀에 거슬리는 좋은 말은 애초에 받아들여질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의 가장 큰 힘의 작용은 자아가 부리는 심술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의심받거나 부정당하면 심리적으로 초조함이 형성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 심지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아도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본능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설득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려면 직언을 하는 것이 가장 나쁜 방법이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한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라도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른다. 사실 비판하는 방식의 맞고 틀림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모든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당장의 상황에서 벗어나라. 동료가 회의 중 한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절대 회의 중에 말해서는 안 된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다. 갈등과 대립을 일으킬 만한 대화의 좋은 타이밍은 사건이 끝나거나 그 당시의 장소를 벗어났을 때이다. 사건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서 다시 말해라. 당신이 입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논란이 된 그 일을 당장에 언급하면 일을 크게 만드는 꼴이 된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말하면 상대의 자아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일의 관계가 약화되고 그도 비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고정적인 법칙이다. 어떤 문제든지 시간이나 상황적으로 비판을 빨리 꺼낼수록 상대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변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심리 전략을 사용하라. 타이밍의 원칙을 엄수한다는 전제하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그의 의견을 바로잡고자 할 때 심리 전략을 활용해보자. 당신의 바른 말이 상대방의 자아를 존중하면서도 그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일이 별것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그는 당신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에 대한 관심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드시 은밀하게 말하라. 이 일이 별것 아니라고 느껴지더라도 문을 닫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칭찬하는 말을 먼저 꺼내라. 예를 들어, 빌, 너는 세상에서 꼭 사귀어야 하는 가장 좋은 친구야. 근데 나는 알고 싶어 라고 말한다. 비판의 대상은 상대방의 행동이지 그 사람의 인간성이 아니다. 너는 정말 별로야 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더 좋은 방법은 넌 사람은 정말 괜찮은데 가끔 뭐뭐할 때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일부러 했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라. 무심코 저지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능하다면 일부분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그는 이 일에 있어 당신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를 직면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당신이 하는 것은 정말 별로예요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할 때 그 일에 해답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다. 당신이 어떻게 말하든 그가 듣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의견이나 방안은 그를 귀찮게 할 뿐이다. 비판과 지적이 가장 효과적일 때는 그 사람 혼자만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이다. 상대방이 다른 많은 사람도 모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면 자아에 대해 충격이 감소되고 이는 그 질책이 자신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말하고 싶은데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무안하게 만들까 봐 걱정된다면 이 전략들을 사용해 보라. 당신의 의견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그는 순순히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 점은 안심해도 좋다. 이런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절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편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리에 밝은 사람은 자신을 사회에 맞추고 사리에 어두운 사람은 사회를 자신에 맞추려 노력한다. 그래서 모든 발전은 사리에 어두운 사람이 이루어낸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통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외국에서 사는 게 훨씬 멋질 거야, 분명해. 이렇게 하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지한 사람인 경우가 많고 대개의 경우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한다. 무지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는 사고의 오류이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추측하려 한다. 하지만 결과는 실제와 완전히 다를 때가 있다. 존은 새로 사귄 여자친구 루시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 존이 고른 식당은 아주 훌륭했다. 분위기도 낭만적이고 음식도 맛있고 두 사람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게 완벽했다. 존이 고개를 숙여 시계를 보기 전까지는 그랬다. 루시는 애틋하게 물었다. 이따가 어디 가야 돼? 존은 고개를 들고 약간 멍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아니야, 어디 안 가. 그냥 몇 시인지 확인할 것뿐이야. 아, 혹시 내가 방해를? 절대 아니야. 나는 그냥 몇 시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일어나자. 나도 내일 할 일이 있어. 존은 루시에게 부탁하듯이 말했다. 우리 아직 디저트도 못 먹었잖아. 여기 과일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어. 하지만 루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존이 화가 나서 웨이터를 불러 계산을 하고 루시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루시가 차에서 내릴 때까지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더욱더 서먹서먹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서로와의 관계를 진전시키지 싶지 않게 되었다. 제롬 브루너는 하버드 대학의 뛰어난 심리학자다. 소통 심리에 대한 그의 연구를 통해 사고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그 자체가 소통의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각자의 성장 환경과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도 모두 조금씩 다르다. 때로는 사회 지도층이 그들의 경험을 제공하여 우리가 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도한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에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 처음 들은 것만이 옳다라는 잘못된 인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사고의 오류에 쉽게 빠진다. 손해를 보고 나면 편견이 더 빠르게 생겨난다. 자신이 처한 고난에 대한 합리적인 핑계를 찾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특징이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동시에 자신의 화를 풀 수 있는 적당한 출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논리가 없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편견이 당신의 눈과 귀를 모두 막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한다. 말에는 어떤 힘이 있고 그 힘은 진실에 근거한다. 진실은 감정적 묘사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묘사에도 나타나고 특히 그 자체에 변화성이 있는 사물을 묘사할 때 쓰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환경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진실한 말하기 원칙을 환원하는 것이다. 진실에 근거한 논리로 말하는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 기술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하기 기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처음 들은 것만이 옳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 색안경을 낀 채 다른 사람의 태도를 오해해서는 안 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지 않고 상대의 언행이 모두 고의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며, 개인적 성향만으로 다른 사람을 좋고 나쁨으로 취사 선택해서도 안 된다. 편견을 버리고 자주 범하는 사고의 오류를 멀리하는 법을 배우면 말하기 능력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삼각대본 말하기가 답이다. 어떤 소송의 변론 중에 7번째 의제에 그 핵심이 있다면 나는 앞에 6가지 의제에서 상대방이 모두 우위를 차지하게 하더라도 마지막 7번째에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말을 간결하게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적은 말에 많은 뜻을 전달한다. 어리석은 말하기는 복잡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복잡한 말이다. 이는 모든 것을 불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오고 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하기 대본은 압축 3부 구성법이라고 불린다. 구체적인 말하기 방식은 말하기 시작, 전개, 결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하기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말하기를 평범하고 방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말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말할수록 듣는 사람이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말하는 시간이 1, 2분이 넘어가면 듣는 사람은 인내심을 잃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존의 회의는 정확히 압축 3부 구성법을 사용했다. 회의를 여는 인사말은 평범하면서도 함부로 융통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실생활에서 이렇게 간결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 주변에서 한두 가지 도입부를 찾아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화제가 점점 많아지고 내용이 점점 길어지게 된다. 사실 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하고 예의 있게 한두 마디만 건네면 충분하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짧은 말이 더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다. 짧지만 힘있는 대화 내용은 계속 들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이를 즐길 수 있고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대화 중에는 말의 살을 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짧지만 힘있는 말하기를 구사하려면 말의 핵심을 잡아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다시 말해 중점을 잡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견 발표나 회의 중의 발언, 공식적인 대화 등 중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삼각대본의 순서를 지켜 간결하고 논리적인 말하기를 구사해야 한다. 말하는 목적이 정확하다면 삼각대본을 적용하자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 갈수록 강해질 것이다. 이는 당신이 대화의 핵심 포인트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삼각대본의 내용 구성은 첫 번째 하고 싶은 말, 두 번째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3가지 구체적인 항목이나 조항, 세 번째 이유와 근거, 한두 가지의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말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하기 순서는 따로 있다. 자신의 사고의 맥락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조리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말도 논리적으로 보인다. 논리적 말하기의 기본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복잡한 내용일수록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해야 한다. 명확하다는 것은 말하는 주제를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다. 주제는 곧 주장이다. 논리적으로 말하기에서 주장은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환경에 따라 단어의 뜻에도 변화가 생기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논리적인 말하기에는 고정적이고 유일한 주제가 있다. 어느 날 빌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춘기에 접어든 그의 아들이 용돈을 달라고 말했다. 아빠, 용돈 20달러만 주세요. 저번 주에 50달러 주었잖니.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번 주에 저희 반에 아주 슬픈 일이 생겼어요. 저희 반이 입양센터에서 입양해온 강아지가 아파서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 강아지를 치료해줬어요. 하지만 이 일은 다 나석이 좋아하는 빅토리아 때문이에요. 굳이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더니 찬물로 목욕을 시켰는지 감기에 걸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아이스 하키 경기가 있어요, 아빠. 그거 아세요? 이번 경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팀 스타가 참가한대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입장료를 내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중적인 경기에 입장료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설마 그들이 학교의 공용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니 돈을 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건가요? 아, 맞다. 제 친구가 학교팀의 후보 선수로 들어간대요. 정말 멋지죠? 아빠, 이제 제가 왜 20달러 달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빌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아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단다. 정말 20달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나를 설득해야 할지 먼저 생각해보렴. 아들의 문제점은 말의 순서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왜 20달러가 필요한 것일까? 저번 주에 받은 50달러는 어디에 써버린 것일까? 그는 자신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아빠에게 적절히 알릴 방식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알아듣기 쉬운 말하기 순서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해설하거나 평가할 때는 현상, 과제 혹은 개인의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좋지만 무엇을 서술할 때는 더 논리적인 전달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홀리 윅스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유명한 소통 전문가로 자신의 이름을 딴 컨설팅 회사를 세웠다. 그는 말하기 방식이 간단할수록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말하기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제를 꺼내고 간단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 주제는 한마디로 전달하라. 20몇 자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주제를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듣는 사람을 정말 짜증나게 한다. 우리는 주제를 한마디로 전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신문 제목은 이 습관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신문 제목의 글자 수는 대부분 20에서 30자 내로 제한되어 있다. 뉴스 제목을 참고하여 대화의 주제를 써볼 수 있다.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했다면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써서 글로 표현해보자. 글자를 사용하면 부정확한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적고 주제를 파고드는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신의 논리적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면 언제 어디서든 당신의 관점을 명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두 번째, 할 말로 뼈대를 짜고 내용을 덧붙여라. 주제를 분명히 한 다음 내용의 구성 순서를 정리해보자. 이 과정은 심화형 방식을 사용한다. 심화형 말하기 방식은 뼈대 우선 구성법이라고도 하는데 전체부터 부분, 세부까지 조금씩 주제를 심화시키는 방법이다. 제목을 결정한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적는다.
주제를 결정한다. 말의 뼈대를 결정한다. 대항목에 제목을 추가한다. 생각나는 대항목의 내용을 적는다. 앞서 쓴 내용을 가지고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분류한다. 각각의 항목의 내용에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추가한다. 주제와 큰 항목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수정한다. 주제, 대항목, 중항목을 목록화하여 전체적으로 중심 내용을 살펴본다.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앞의 순서에 따라 다시 구성한다. 주제라는 나무의 가지 나누기 방법은 첫 번째, 가지는 주제, 없어서는 안 되며 화제의 시작이다. 두 번째, 큰 가지는 대항목 3개. 세 번째, 중간 가지는 중항목 각 2개에서 3개. 네 번째는 작은 가지는 소항목 각 0개에서 1개. 세 번째, 에어리아 법칙을 사용하여 사고의 논리성을 강화하라. 에어리아 법칙은 주제를 중심하는 논리적 말하기 방식이다. 주장, 이유, 증거, 예시, 주장.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을 강조한다. 두 번째, 4부 구성법을 활용하라. 4부 구성법은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의 말하기 방식이다. 긴 문장으로 된 이성적인 글을 읽는 것은 힘든 일이다. 글의 배경과 내용의 이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읽기 순서에 따라 서문 부분부터 본론, 결론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글을 많이 읽고 나면 읽기 순서를 바꿔 읽어야 함을 알게 된다. 제목을 읽고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 이를 읽고 나서 다시 정상적인 순서대로 읽기를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읽기의 고통과 부담을 덜 수 있고 결론을 가지고 내용을 보기 때문에 글에 대한 이해도도 크게 높아진다. 사실 말하기와 읽기는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효과를 낸다. 두 가지 모두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먼저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그의 반응에 따라 자세한 설명을 덧붙일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논리적 말하기 방식이다. 말을 잘하면 듣는 부담이 줄어든다. 만약 우리가 듣기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말하고 싶은 욕심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 측면에서 보면 가볍게 말할 줄 아는 것 자체가 자신의 말하기 능력과 다른 사람의 듣기에 대한 욕심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리력을 높이기 위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순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정리하여 하나의 입체적이고 완벽한 이미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하면 말하기 주제나 방식, 내용이 모두 명확해진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우리가 정리해낸 말의 구성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듣는 사람이 장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 어느 회사의 품질 점검의 달이 다가왔다. 사내의 두 조사관은 상사에게 품질에 대한 보고를 해야 했는데 직원 A가 보고할 때 묘사한 내용은 이랬다. 오늘부터 회사가 공식적으로 점검의 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회사 제품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제품들이 리콜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리콜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장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A의 보고를 받은 상사에게는 많은 제품들이 리콜되고 있다라는 내용만 남았다. 이때만 해도 그는 일부 개념이 모호했으나 직원 B의 보고를 받고 나서는 명확하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다.
사실 실제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최근 2년간 우리 회사의 제품이 품질의 문제로 인한 리콜 사례는 평균적으로 매달 3.5건씩 늘어났습니다. 재작년에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한 리콜 제품은 90건이었지만 작년에는 120건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6월까지의 리콜 수만 이미 70건에 달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그 상사는 회사 제품의 품질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직원 A의 말은 명확하지가 않다. 그가 너무 많은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많은 제품들이 리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체 그 수가 얼마큼인지, 제품의 품질 불량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면 얼만큼이 늘었는지 정확하게 서술해 상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할 수 있었으나 그는 이를 간과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말할 때 더 정확하게 말하는 방법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하버드 대학 협상 전문가는 정확하게 말하는 능력은 먼저 상대방이 듣기에 힘들지 않은 말에 기초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추측해야 한다면 그 대화는 실패한 것이다. 맥스는 듣기에 힘들지 않게 말하려면 신비감을 위한 신비감을 추구하는 말하기 방식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 대화의 신비감을 건네고 목적지를 향해 가라. 두 번째, 큰 주제를 알려주고 듣는 부담을 줄여줘라. 세 번째, 상황에 따라 정보 전달 방식을 다르게 선택하라. 언어 표현 형식 2가지, 구체적인 표현 형식과 추상적인 표현 형식. 소통의 요소로 더 명확하게 말하기. 대화는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야 변화 속에서 인정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해 주길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에 부합해 준다. 말하기 능력을 높이는 목적은 상대방이 당신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나서 이를 이해하고 피드백을 하거나 행동에 취하게 하는 데 있다. 당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을 상대에게 원한다면 명확한 주제와 더불어 기대하고 있는 반응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사장, 엘튼, 무슨 회사의 최근 업적은 어때요? 엘튼, 아주 괜찮아요. 무슨 회사의 최근 한 분기의 판매액이 350만 달러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70만 달러라고 해요. 어제 주식 종가는 250달러였대요. 사장, 그래서요? 엘튼, 네? 네. 아직 특별 손실이 있는 것 같지만 세액을 제하고 나면 이윤이 30만 달러는 될 것 같아요. 사장, 그래서요? 엘튼, 그리고 그 회사의 배당 수익은 30만 달러고 판매 자본은... 사장, 그래서 그 회사 업적이 어떠냐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엘튼, 네. 큰 폭으로 반등한 것 같아요. 사장, 상승폭이 있다니 좋겠네요. 알겠어요. 우리는 이런 대화를 자주 접한다. 엘튼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고 내용도 매우 상세하지만 대화의 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장은 모든 것이 불분명해서 속이 터진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하버드 대학 협상 및 소통 전문가 라스트 호프만은 자신의 소통력을 다룬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말하는 사람이 말은 많이 했지만 듣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자료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대화에서 주제와 기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지 알 수 없고,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이는 듣는 사람이 듣기를 마치고 나서도 자신이 이에 대해 왜 알아야 하는지도 모르게 만든다. 일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호프만은 말했다. 복잡한 계획, 보고, 토론 등의 소통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여 발전하거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게 하거나 어떤 건의를 받거나 다음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정보 소통의 5가지 요소를 명확히 해라. 첫째, 말하는 사람, 즉 작가. 둘째, 듣는 사람, 독자. 셋째, 주제. 넷째, 해답. 다섯째, 기대하는 반응. 이것들은 정보 소통의 5가지 요소입니다. 정보에 대한 이해와 후속 표현에서 우리가 설정한 기대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뜻을 이해하길 기대한다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격려하면 된다. 이 일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흡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말하기 방식이 다르면 효과도 다르다. 논리는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논리는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일을 표현하는 것이다. 논리라는 단어를 말할 때 이치를 따지는,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궤변 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논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말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많은 이론으로 반박할 힘을 잃게 만든다 라는 느낌을 주곤 한다. 그렇지만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논리 본연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2가지 속뜻을 가지고 있다.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것, 일의 전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한 후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 다시 말해 논리의 서술에는 개인의 주장, 이유,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고 내용 간의 순서와 배열도 고르고 질서가 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일을 간결하고 완전하게 전달하는 것뿐이다. 단 주제에 따라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은 변화한다.